안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소감이 이 실강의를 할 때는 내가 짝퉁한대요. 짝퉁. 뭐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강의를 하는데 그냥 칠판으로 쓰는 그 강의는 왠지 애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호응도 좋으시고 집중력도 좋으시고 이래야 이것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들 앞에서는 정말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있더니 세무사님 1년에 돈 얼마나 버세요? 김정은이가 우리 나만 못 쳐들은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은다고 하잖아요. 얘들 정말 이게 정감이란 게 없고 아주 그냥 냉랭하고, 근데 이제 가장 강의가 좋은 것이 동네 사모님들이 호응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교실 강사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오픈 단톡방에 오시는 중개사님들이 호응도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강의 수준은 조금 수준이 높아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금 들어가서 조금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을 다 할지 않더라도 어떤 사안에서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챙겨봐야 될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의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양도 차익 계산과 양도 차익 계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뭐가 되죠? 양도 소득 금액이 되죠. 거기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될 거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다 끝이잖아요. 이제 그다음 가산세 부분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요게 양도 차익이잖아요. 양도 차익 곱하기 장특공제. 거기까지가 어렵질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지금은 양도가액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양도가액은 거의 실제 거래가액이고 다 요즘은 다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거의 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시는 분은 나중에 팔 때 자기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운계약서를 안 써준단 말이에요. 지금 비과세나 감면되시는 분들이 다운계약서 써줬다가 걸리면 비과세 감면이 배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절대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막아주셔야 돼요. 비과세 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6억에 샀는데 신축을 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업계약서 써달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9억으로 써주면 사서 신축하셔서 분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경비로 3억을 더 쓸 수가 있는데 양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과세 될 때 나중에 적출되면은 3억에 대한 비과세가 배제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거래가액을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지금 세금 때문에 그거를 뭐 다운계약서 써주네 어쩌네 해도 믿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거의 노출됐어요. 여기서 차감하는 것 중에 필요경비라는 거는 필요경비의 대부분의 금액은 취득가액이잖아요. 필요경비 중에 취득가액이 이제 문제라는 거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취득가액들은 전부 실질거래가액에 준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화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06년 12월 말까지는 기준시가 가서 체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으로 다 거래가액이 안 적어 있거나 지금 등기부에 기재된 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2006년 6월 1일부터 기재를 했어요. 등기부상에. 이게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지금 현재 다운계약서는 많이 안 쓰셨는데 이제 그 이전 취득가액들이 문제예요. 그 이전 취득가액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쪽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중에서 양도차익부터 먼저 보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이 필요경비는 세법상 용어인데 필요경비인데 엄밀하게 보면은 필요경비 안에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필요경비라 하면 취득가액은 그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취득가액이 핵심인데 기타 필요경비라 해가지고 원래는 취득가액과 취득가액 부대비용 그러니까 기타 필요경비는 원래는 취득 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비. 그리고 단계로 보면은 부동산 단계로 보면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예요. 취득, 보유, 양도. 그러니까 취득에서는 취득가액과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데 요게 기타 필요금비를 지금 제가 빼는 거예요. 보유에는 자본적 지출액, 보유에는 양도시는 양도비, 이렇게 3단계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지출되는 비용이 취득가액을 빼놓고 본다면 기타 필요경비 중에 취득시 부대비용, 그 다음에 보유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비, 이게 합해져서 기타 필요경비라고 나중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취득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서 같이 설명이 돼버려요. 같이 따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만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 말을 하냐면 나중에 계산공제를 따질 때 정확히 따지면 취득가액이 나오고 기타 필요경비를 따질 때는 세 가지가 묶여서 들어가요. 세 가지가.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합해서 기타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썼어요.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조금 이따 가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 공제율은 두 가지죠. 이제 다시 보겠지만, 보유기한 2%짜리가 있고, 그래서 최대 30%짜리가 있고, 1세대 1주택짜리는 4% and 4%죠. 보유 4%, 거주 4%에서 최대 80%까지 가는 장특공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부동산에 한해서 해준다. 우리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된다? 2단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1단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만 장특공제가 되고 있고, 관처가 나버리면 권리가 되는 바람에 장특공제를 안 해주고 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세제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발제자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양도세를 안다고 해서 저한테 온 것 같은데, 권리로 변환되니까 여기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안 해준다? 맞아요? 일반인들이 보시기 맞냐고요. 규정이 없으면 법을 만들었어야죠. 이건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죠. 안 만들어주시니까 국회의원들은 자, 일반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기 일반적입니까? 저희같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좀 답답해 죽겠는데 안 고쳐준다니까, 이거. 당한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살다가 재개발 재건축 됐는데 관처가 났어. 내가 지금 사는 형태에 문패라도 붙여놨어요. 관처가 났으니까 이거는 비과세를 배제당합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냐고요. 여러분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딱 팔았더니 비과세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 재산의 70%가 다 부동산이고 주택인데 비과세가 된다는데 2억이 나와버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걸리면 이게 4배, 3배 나온다니까. 폐가 망신이에요. 폐가 망신. 이게 세제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폐가 망신해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돼요.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관리처분 계획인가 떨어지고 나서 그거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서 장특공제 안 해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왜 그게 권리예요? 부동산을 엄연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세 낼 때도, 그 취득세 낼 때도 4.6%짜리 물잖아요. 그럼 분양권하고 전혀 다르고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지금 있다고요. 건물은 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관처가 떨어지면 이게 권리가 되냐고.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에 대한 부분은 권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할 텐데, 논리적으로는 지금 안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연히 250만 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까지는 다 아실 것이고, 세율 가서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 내지 45%까지. 그 다음에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미만, 40%, 50%짜리. 그 다음에 우리가 10%, 20%짜리 가산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매 7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 세율 6 내지 45%고, 2년 미만 보유 60%, 1년 미만은 70%예요. 근데 아직 이거 개정이 안 됐습니다. 단기양도 요즘은 여러분 주택 단기양도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 꼭 조심해요. 단기양도 조심하셔야 되고, 6 내지 45%에서 지금 다주택자,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중과세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고 있죠. 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올라올 것 같긴 한데 폐지는 현재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한해서 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은 그거는 분양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예. 부동산 분양과 여기에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거는 부동산 분양시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율을 중과세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가 오를 때에 중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하고 이 시장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 요건이 있는데 해저 요건이 없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율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세율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야 중과세를 하도록 해놓고 조정 대상도 지정을 해버리면 중과세가 돼버리면은 결국 세율을 행정부에서 지금 임의대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중과세라는 것은 나라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해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해저 사유가 없어요. 그럼 강남 상구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합세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투기 바람 불어가지고 토지가 허가 구역 묶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조정 대상 요건에 해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해제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을 따로 지정을 하고 중과세는 지금처럼 20% 30% 중과세가 아닌 3주택자 이상에 한해서 10% 정도 중과세하고 장특공제는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45% 최고 세율에서 10% 더해서 55%까지 가도 어마어마한 세율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얘기지만 양도분의 중과세니까 이게 매물 잠금 현상이 오는 거예요. 취득분의 중과세를 해야 맞잖아요. 수요 억제책이니까. 이게 반대로 지금 세제를 다루고 있다니까. 공급을 억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급등할 거 아니에요. 가격을 급등했는데 가격 급등하려면 매물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수요를 줄여줘야 되는데 거래량 늘리고 가격 급등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을 해놓고는 우리는 지금 반대 세제를 갖고 있다니까. 거래량은 줄이고 수요는 억제하지 않고. 그래서 세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시키려면 취득하는 분에다가 중과세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세제가 어떻게 이제 개편 방향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세율은 구조는 이렇게 30%까지 가서 징벌적 세율을 과세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아니 집을 가져온 것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막 그때는 충신이었어. 근데 어느 날 역적이 돼 있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막 하면서 임대사업자 했어. 그랬더니 왜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동 말소 시켜버리고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하면 딱 열이 받으니까 안 해야 돼. 근데 유튜브 찍다가 열을 받아갖고 막 그렇게 열을 받았더니 열 받아서 내가 강의하는 것이 더 인기가 있다는데 오히려 그래요? 같은 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같은 편. 근데 같은 편은 맞아 나가. 그래서 산출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제 감면세 가산세까지는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율 구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기를 하고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이게 동일결정 원칙이라는 겁니다. 동일결정 원칙. 양도가액이 동일결정 원칙에서 양도 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2006년 10월 말까지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기준시가 과세 체계였어요.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100억짜리 부동산이 실제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과세 대상이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30억이다 그러면 30억의 양도가액을 결정을 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제를 갖고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인정과세 체계였어요. 인정과세 체계. 그래서 세부담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그 양도소득세 세율이 그나마도 굉장히 높은 세율이었는데 그것이 기준시가 과세 체계였기 때문에 그냥 용납해서 넘어갔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지금 양도차익이 1년, 2년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동산은 20년, 30년 발생했잖아요. 소득세 체계는 연 단위로 발생한 소득에다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연 단위로 과세하지만 퇴직소득은 그렇게 과세 안 했거든요. 퇴직금이 30년 만에 5억이 나왔어. 5억 나왔다고 거기다 세율을, 재고세율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우리가 근무 연수로 나눠요. 그래서 1년에 얼마씩 퇴직금이 해당되는지를 나눠서 세율을 곱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연수를 곱해준다고요. 연승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부동산을 30년에 걸쳐서 3억이 벌었다면 30년 나눠. 그럼 한 1년에 1,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30년을 다시 곱해줘야 더 맞다는 거지, 이게. 담세력을 본다면.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세율은 일반 그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이 양도소득세로 가 있다니까. 최고세율이 45%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07년 1월 1일부터는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과세 원칙이.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으로 바뀌었는데 양도가액이 실가하면 실질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으로 간다. 실질거래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양도가액을 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면 이게 기준시가로 갔어, 양도가액이. 그러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간다. 이게 동일결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거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거나 요거는 과세 방식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짝짝이 과세라고 그래요. 짝짝이 과세. 예, 양도차익은 동일결정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 기준의 가액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것은 실질거래한 가액도 있지만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양도시에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요것도 실가예요. 자, 근데 취득가액에서는 감정가액, 그 다음에 매매사례가액, 또 모르면 환산가액까지가 실가예요. 여기까지가 실가예요. 실질거래가액은 요것은 실질거래가액은 아니지만 실질거래가로 추계로 인정해주는 가액이죠. 실질거래가액은 아니지만 취득가액을 양도는 실질거래가액인데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일 수도 있고 모르면 감정가액, 매매사가 없으면 환산가로 가도 실가 대 실가다. 반드시 실질거래가액만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가 실질거래가액이 없으면 여기 없으면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쓸 수 있는데 요것도 저것도 다 없어. 그럼 뭐라고? 기준시가 갖다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도 처음에는 환산가액이 있었어요. 환산가액이. 근데 환산가액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거든. 취득은 환산가액이 존재하지만 양도에서는 환산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타 필요경비가 3가지가 있었잖아요. 취득 시 부대비용, 보유 시 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양도비. 이 3가지가 기타 필요경비예요. 기타 필요경비. 그러니까 요게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 기타 필요경비도 실제비용이에요. 실제비용을 하고 요게 실질거래가액이면 실제비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내가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것은 추계된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실질거래가액은 실제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여기도 실제비용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실제비용이 아니고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까지 포함해서 요게 실질거래가액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요거는 계산공제로 가버려요. 계산공제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취득 시 기준시가의 3%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취득 시 기준시가의 3% 인정해 주는 것이 여기서 기타 필요경비가 취득 시 부대비용까지 다 안고 들어오죠. 3가지죠. 그렇죠? 예. 취득세, 내가 취득세 냈어요. 중개수수료 줬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요게 실질거래가가 안 나오고 환산가로 가버리면 그 금액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늘 그랬잖아요. 어떤 양반들은 내 취득가가 실질거래가 입증도 못 해놓고는 중개사님들한테 중개수수료 생계세를 꼭 띄워달라고 갖고 왁지로 이제 부가세까지 물고 갖고 왔는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요거는 공제 안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왜 공제 안 되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 당신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는 인정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부가세 주고 왔는데 왜 반납하고 다시 없애라고 그래도 우리한테 불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빠지게 해놨냐고. 제가 만들었어요, 법을.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예.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보세요. 환산가액이 2억이에요. 환산가액 2억. 계산 공제액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래서 얼마 들어갔어? 2억 1,000만 원이, 2억 1,000만 원이 환산가액과 계산 공제액으로 들어갔어. 여기는 환산가액이라고 써요, 제가. 환산가액이 들어갔어. 근데 내가 자본적 지출을 들어갔는데, 자본적 지출액이 3억이 들어갔어. 자본적 지출 3억이 들어갔어. 환산가액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본적 지출액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공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는 요렇게 2억 1,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 들어갔는데 3억이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환산가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3억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재부에다가. 그러면 나 요놈이 2억 1,000원이 아니라 나 빵원이라고 그래. 살 때 나는 아무 실제 돈 한 푼도 안 주고 제로로 내가 거래했다. 제로. 그러면 3억 인정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 맞잖아요. 이거 인정하려면 이거는 인정해 줘야지. 예. 그래서 법이 바뀌어. 뭐라고?
자본적 지출액, 실제 들어간 비용이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액을 초과하면 어쩐다? 실제 비용대로 인정해준다. 예,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이제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동일결정 원칙에 예외가 있다. 다시 한번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문제고, 그렇죠? 필요경비 문제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여기 동일결정 원칙은 양도차익의 동일결정 원칙은 반드시 실질거래가액일 필요는 없죠. 실질거래가액 또는 실가, 인정되는 추계가액들도 실가로 본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기준시가대로 가고, 모르면 양도가액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한다. 그러면 사례가 어떤 게 있냐? 사례가 지난번에 맨날 늘 얘기했죠. 먼저라고 해서 교환해서 감정평가를 안 하고 교환계약서를 단순계약서만 써버리면, 우리가 가액평가도 안 해버렸어요. 단순계약서 써버리면 거래가액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양도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럼 양도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가세를 못 한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뭐로 한다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존재하지 않으면 뭘로 가요?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그때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담보증여에서도 똑같아요. 부담보증여에서도. 부담보증여에 원래 부담보증여의 증여가액 중에 채무액은, 그게 채무액이 양도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채무액이 실가냐 기준시가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담보증여에서 채무액은 실가예요, 기준시가예요? 실가처럼 느껴지죠. 왜? 실제 채무니까. 10억의 증여가액 중 5억의 채무가 있으면 채무 5억을 양도로 가잖아요. 양도세를 과세하잖아요. 빼주니까. 근데 그러면 그것이 실가냐 기준시가냐 이 문제인데,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요거는 실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기준시가 평가액 자체가 실가로 평가되어 있으면 실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있으면 기준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담부 증여가액이 뭘로 평가되냐에 따라서 실가가 되기도 하고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특조법에 의해서 거래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시골의 특조법에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 사람이 확인서 작성해주면 등기를 넘겨주는데,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3년도에나 등기를 하면서 93년도 6월 30일 날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93년 6월 30일에 매매 거래가액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 시기를 모르니까 지금 등기가 넘어온 시기에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93년 6월 30일 5년일자로 지금 등기가 넘으면 양도가액이 존재하냐는 거죠. 93년도에 매매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쌀 10가마 이렇게 거래했을 텐데.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과세가 됐어. 기준시가로. 양도한 사람은 기준시가인데,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됐는데, 요놈을 취득한 사람 입장. 여기서 취득해서 양도를 해. 이제 이 사람은. A가 B한테 팔았어. B한테. 이렇게 팔았어. B가 다시 C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쵸? B가 C한테 팔아. B가 C한테 팔 때는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때 시가가 존재하잖아요. 시가가 존재해. 요게 기준시가는 3억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그래서 3억에 이렇게 판 걸 아는데, 요 놈을 사서 C한테 팔 때는 요게 10억에 팔았어. 10억에. 그렇다면, 취득가액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B가 C한테 3억에 팔았어. 그러면 취득가액은 뭐가 취득가액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예요? 3억이고 싶어? 그 생각이 들지? A가 B한테, B는 지금 양도가액을 모르니까 기준시가로 3억으로 했잖아. 여기는 3억으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B가 A한테 산 금액, A가 B한테 팔았다고 하는 거는 3억이 맞지만, B가 A한테 산 금액은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가격이에요? 모르는 가격이에요? 모르는 가격이지. 이게 모르니까 3억으로 기준시가로 했잖아요. 3억으로 한 거는 부득이 기준시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B는 A한테 살 때 금액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분명한 경우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때 추계로 간다. 추계로 하니까 뭐예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환산가액. 그래서 1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게 환산 취득가예요. 원리가 이해되셨어요? 지금 A가 양도가액이 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잡아줬다고 그래서 이걸 사간 B가 취득가액을 3억으로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일결정 원칙은 뭐라고? 양도가액에서 결정이 나니까 이거의 양도가액이 실가가 존재하면 실질거래가액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가는 모르는 경우니까, 불분명한 경우니까 뭐라고? 매매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요 놈의 기준시가를 왔으니까 여기도
B도 팔고 10억에 팔고 취득가를 3억으로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양도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 양도당시분의 취득당시가 등기상으로 취득당시니까. 지금 2022년도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모가 양도당시, 분자는 취득당시이기 때문에 비율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버려요.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거래 사례가 동일결정 원칙이다. 양도차익 결정 원칙과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실제 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만 실제 비용도로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계산공제. 기타 필요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공제로 간다. 계산공제액은 다만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액보다 실제 지출된 기타 필요경비가 더 크면 예외로 그때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한다. 요 계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동일결정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양도소득세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자산별 구분거래예요. 자산별 구분거래. 자, 여기. 자산별 구분거래일 수도 있지만 인별 구분거래이기도 해요. 부동산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아버지 갖고 있고 요거는 아들이 갖고 있고 요거는 엄마가 갖고 있어.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주택, 엄마는 농지, 아들은 나대지를 갖고 있는. 근데 문제는 자, 주택으로 가야 세금은 줄어드는데 아버지 나이가 60세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가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맞아. 근데 아버지 나이가 95세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세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최대로 돈을 많이 가져가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산 구분을 할 때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하는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결합시켜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거를 파시는 분의 입장을 아셔야 된다니까. 60대, 50대, 40대 판다. 그러면 아버지가 많이 가져가도 괜찮겠네. 85세, 90세 되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걸 줄여야 된다고, 어머니 걸 무조건. 그래서 이걸 감안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별 구분거래, 인별 구분거래를 정해주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주택인데 주택으로 많이 가져가면 비과세가 많이 커질 것이고 농지로 더 갖고 오면 감매될 거고 나대지를 축소시켜버리면 비상품 토지에서 빠질 거라는 거지. 첫째, 구분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거래가 원칙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구분거래를 안 했거나 구분거래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불분명한 경우가 있거나 또는 30% 룰이 있어. 30%. 구분거래를 안 하거나 30% 룰을 벗어나면 어쩐다? 요거는 구분거래가 안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요 순서대로 안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토지, 건물, 또 자산별 다 부동산이 대부분이 되니까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기준시가로 먼저 기준시가를 안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시가 안분 금액이 30%그 룰을 벗어나면 어쩐다?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주택가액을 30% 아니라 40%가 넘게 잡아놨어. 그럼 어쩐다? 이거 부인해버리고 30% 기준시가 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린다고 해서 유리한 거 아니죠. 자, 근데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를 잡을 때 주택이 일반 다른 토지보다 부동산보다 낮게 잡혀 있어요. 주택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모두 토지 건물을 일괄고시를 하죠. 일괄고시를 하는데 그게 다른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그냥 나대지보다 낮게 고시가 되어 있다. 낮게 고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에 대한 세금을 조금 줄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 주려고 해놨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 비과세가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 주택을 낮춰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때는 이게 불리하게 됐을 때는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한 게 뭐예요? 감정가잖아요.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기준시가를 안 하는 거예요. 감정가액이 없을 때 기준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를 하는 것보다 감정을 해가지고 30% 룰까지 가는 거지. 30% 넘으면 안 되지만 감정가액 기준금을 만들어서 28%까지 주택가액을 끌어올릴 수 있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매계약서 쓰실 때 이런 혼합거래가 발생하면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시라고 그래요. 신고 들어갈 때는 그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추후 구분거래로 다시 계약서를 제작한다. 그걸 쓰셔놓고 그걸 세무사님이 기준시가 안분 들어간 것도 별 상관이 없으면 그대로 하시는 거고 만약에 감정가액을 했더니 감정가액이 더 유리하더라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안분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져요. 지금 이렇게 된 구분거래도 있지만 1층은 건설, 2층은 주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건물이 똑같이 올라갔으면 부수 토지 면적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준시가가 똑같아야 동일해야 되는데 1층 근생이 보통 55% 잡히고요. 2층 주택이 45% 정도 이렇게 낮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주택이 더 작아져 버리니까 비과세가 더 줄어들어 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냥 50대 50 이렇게 써도 30% 범위를 안 벗어나는 게 상관없죠. 구분거래만 하시면 돼. 반대로 요걸 45% 하고 여름을 55% 써도 상관없어요. 30% 룰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30%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거죠. 작은 금액 기준으로 30%가 안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했더니 감정을 했더니 오히려 주택이 더 많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30%를 또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가액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준시가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가액을 활용하라는 뜻이고, 생각 없이 이 금액을 안분을 했는데 안 맞아버리면 기준시가를 안분해서 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자산별 구분거래는 그냥 자산별로 제대로 쫓아가면 돼. 건물을 낮게 하고 토지를 높게 했으면 그거를 30% 룰로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정상가격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거는 자산별로는. 근데 문제는 인별 구분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자, 아버지한테 많이 가야 되는데 아들한테 왕창 줘버렸어. 아버지가 덜 가져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가 60억까지 가야 되고 아들이 40억까지 가야 되는데 반대로 아들이 60억까지 가고 아버지가 40억만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20억을 아들한테 증여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증여세가 와서 돼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대신 아버지는 부당하게 걸려버려요. 양쪽으로 세금 맞아버려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손대면 안 돼. 세무사님들이 이거를 신중히 손대야 되거든요. 인별로 달리 거래할 때는 건별로 계약서를 따로따로 써야 되고, 거기 합리적인 이유가 돼야 돼. 자, 땅이 있는데 아들 땅은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 땅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코너하고 옆에 땅하고 기준시가는 별 차이 안 나지만 실제 거래를 시세대로 한다면 2배 차이 날 수 있죠. 그렇게 2배 차이 나서 2배로 가격을 매겼어. 실제대로 한다면 2배 차이 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시세대로 했다가 하더라도 근거 없이 해버리면 기준시가로 가버리니까 이때는 감정을 하셔야 돼요. 감정가에서 이게 2배가 차이 나도 감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위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만 갖고 따지면 안 되거든요. 토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 또는 여기 뒷땅이 있는데 이 뒷땅은 앞땅을 확보를 하기 전까지는 맹지를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뒷땅은 그냥 맹지처럼 해갖고 싸게 샀다고. 그거는 어머니 거라서 싸게 샀는데 무슨 소리야. 공시지가는 요거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 토지 형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세를 잘 아니까 요 정도 차이는 괜찮아.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우리 세법에서는 그걸 안 돼. 딱 기준과 원칙대로만 가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안 되면 감정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세무사님들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요런 걸 잘 보시고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구분거래를 꼭 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나마 기준시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텔 같은 거 거래할 때는 어떻게 돼? 토지와 건물과 직기부품 따로따로 거래를 한다고. 직기부품을 우리가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감정가액을 만들어내서 그 비율대로 안분을 시켜야 돼요. 그 비율대로. 예. 그래서 임의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과수를 판다. 그러면 과수목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 과수목이 한 주당 30만 원짜리야.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30만 원 평가하면 안 돼요. 예.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부동산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산이 같이 거래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을 구분해 줘야만 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꼭 말씀했잖아요. 모텔 거래하시는 분한테 제가 신촌에 있는 모텔 거래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거래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토지 25, 건물 15, 직기비품 10억 이렇게 거래를 계약서를 이렇게 구분해 써달라고 했더니 모텔만 20년 했대. 20년. 근데 이런 계약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안 써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기비품을 다 양도소득세에 물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 10억은 지금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2018년부터 이제 이 직기비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여기가 모텔이 잘 안 돼서 손실을 보고 있어. 그럼 요거 이익이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분리해서 거래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살 때도 나 직기비품 다 계약서 들어왔어. 살 때도. 근데 지금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직기비품 뚝 내려갔단 말이지.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 이런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한꺼번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원룸 같은 거 오피스텔 거래할 때 다 우리가 빌트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그냥 빼고 거래하시지 않고 다 일괄로 거래하잖아요.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그런 거는 구분거래 굳이 안 해도 돼. 살 때 다 들어왔으니까, 우리한테. 근데 이거는 만약에 살 때 만약에 구분해서 장부가 되어 있었다면 팔 때도 구분해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훨씬. 그래서 이런 거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담당 세무사님하고 잠깐 상의를 하신 다음에 기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인데 100억짜리를 거래해. 100억짜리를. 근데 토지를 100억, 건물을 빵 이렇게 거래했다. 원래는 기준대로 하면 70억, 30억 이렇게 거래를 해야 맞아. 근데 문제는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게 멸실이 들어가잖아요. 멸실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따른 부가세 3억이 멸실이 들어가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가버려. 이 건물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가버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버려 이게. 부가세는 물어주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필요경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만큼 손해나죠. 그래서 손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짜는 고안하는 방법이 토지로 다가고 여기는 빵으로 잡는 거예요. 빵으로 잡았더니 국세청에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건물을 빵으로 잡았어? 그래서 부인하고 이렇게 과세를 했어요. 이렇게 과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이라는 것이 내가 사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가치 있는 거지만 멸실을 하고 새로 시행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죠. 철거비용만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빵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누구 말이 더 옳아요? 합리적이에요? 납세자가 더 합리적이잖아. 국세청보다. 그래서 국세청한테 무슨 소리야? 그럼 여기 빵 맞네. 요거는 인정해줘. 그래서 법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소득세법, 양도소득은 이렇게 거래가 되면 필요경비를 또 안 틀어준다는 애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풀려서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거래했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디로 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30억, 70억으로. 그러니까 부가세법에서 거래가액은 100억 빵인데 소득세법상 거래가액은 30억, 70억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다 인정을 해주고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도 다 똑같이 인정해준다. 예, 그거는 한꺼번에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토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가액 적용 순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하고, 예,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를 먼저 가지고 오고, 기준시가가 모두 없거나 일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간다.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는 보통 안 갑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거는 세무사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시면 될 것 같아. 문제는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은 통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나면 같은 해 부동산 팔면 불리하죠. 합산되니까. 근데 하나는 양도 차익 났어, 하나는 양도 차손 났어. 그때는 같은 해에서만 통산되잖아요. 이월이 안 되니까. 그쵸? 자, 문제는 차손은 비과세에서 발생했어.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면 통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었는데 요거는 차익이 났고 예, 요거는 차손이 났다면 근데 여기에 비과세했다는 거죠. 여기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죠. 예, 요 차손이 차익에서 빼먹으니까 차감돼 버리니까 요 놈은 비과세는 비과세일 뿐이니까 비과세는 과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통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논리가. 어쩐다? 요놈 차익만 순수하게 과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많아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하나의 건물에서 상가는 과세, 주택은 비과세인데 주택에서 차손이 남은 거예요. 건물 전체로 보면은 주택과 상가를 합해서 차익을 따져야 되는데 상가 부분은 차익이 나고 주택은 차손이 났는데 이거는 통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거든요. 별개의 건물이라면 상관은 모르지만은 일괄로 양도했을 경우에는 통산을 하라. 이게 대부분의 판단이에요. 통산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칙은 안 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 요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거주주택인데 여기 비과세 받으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 후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돼. 무슨 얘기냐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요만큼 됐어. 근데 임대주택은 요만큼이에요. 거주주택을 처분하고 여기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 중에 임대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중 여기까지 안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근데 이게 요 논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너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되고 너 차익이 난 것을 너 비과세 받았잖아? 그럼 다음 거는 비과세 못 받아.
근데 여기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냐? 내가 선택적으로 안 받을 수 있냐? 이 문제예요. 근데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국세청 유권 해석으로. 왜? 비과세가 되면 비과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한다면. 강제라는 거죠, 강제. 비과세가. 그러다 보니까 어쩐다?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는 요놈 받다 보니까, 요만큼 받다 보니까, 예, 임대주택 발생한 요만큼이 비과세에서 배제당해 본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과세를 안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2년 거주하지 말고 퇴거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 중 5% 상한율을 지켜야 되죠. 5% 위반해야 돼. 임대주택을 말소시켜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과태료 먹어요. 과태료 안 먹는 방법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쇄시켜버려요. 그럼 가산세만 먹어. 그건. 임대등록은 그대로 놔두고 구청에다가 놔두고. 제가 이걸 유튜브에다 강의를 했다니까. 비과세 안 받는 방법을 나 살다 별일을 다 했거든요. 1세대 1주택 만들지 말고 오피스텔 2채를 사. 거주용 오피스텔을. 전세 끼고 한 3천만 원씩만 주면 사잖아요. 작은 것들. 3채를 만들어버려. 한 채만 사면 안 되죠. 일시적 1세대 주택이 걸려버리니까. 2채를 산다니까. 2채를. 그래가지고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유튜브에다 찍어놨어. 그랬더니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게 웬 이런 게 다 있냐.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거주주택보다 임대주택에서 장기보유 양도 차익이 더 훨씬 컸는데 앞에 것 받고 뒤에 것도 다 당연히 받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선택이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 선택이 안 되는 것은 여기 논리 가지고 온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차익과 차손 통산하지 말라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여기에 거주주택 비과세 했으면 임대주택도 그냥 비과세 다 해주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기서 비과세는 안 해줬어요. 비과세는. 근데 내가 거주주택 여기 임대주택이 거주주택 팔고 내가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했어. 그럼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 되는 대상 소득은 요만큼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문제예요. 내가 여기서 10년을 살았어. 그러면 장특공제는 요 전체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비과세는 비록 안 해주지만 장특공제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년을 살 계획이라면 80%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나 또는 임대기간 중 저특법 97조 3에 적용돼서 50% 70%짜리 장특공제가 되면 그 장특공제는 보유기간, 임대기간에 발생한 거 다 해준다. 비과세만 여기서부터 해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임대주택은 안 해준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10년 거주해버리면 80%가 장특공제가 되니까 과세 소득이 얼마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임대주택이 단지 장기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에 따라서 2020년도 이전에 등록돼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파트는 어차피 8년밖에 못하니까 50%밖에 안 되지만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은 10년 하면은 70%까지 되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죠.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양도차익 결정 원칙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예, 양도가액 실가하면 취득가액도 실가로 간다. 그 다음에 양도가액 기준시가하면 취득가도 기준시가로 가는데 이제 이것이 실질거래가 신고를 해놨는데 허위 신고됐을 때는 당연히 허위로 신고했으면 조사된 확인된 실가로 가겠죠. 이것도 만약에 부당해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로 간다 이 뜻인데 그냥 여기는 정상적으로 신고 안 한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끼리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은 여기 볼 필요 없어. 허위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 안 받았다면 그냥 넘어가지만 조사 받았다고 한다면 확인된 조사 금액대로 한다. 실질거래가액 신고를 하시면 내가 어디에 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가구주택을 팔았어. 근데 20억짜리를 팔았어. 강남구 삼성동에 살아. 조사받을 가능성 5%. 없다고는 아니고 5%. 한 40억짜리 팔아야 조사받을 가능성 한 20%. 70억짜리 팔아야 한 50% 넘어가. 근데 홍성세무서 관내에 내가 다가구주택을 10억짜리 팔았다. 조사받을 가능성 95%. 100%는 없어요. 95%. 내가 어디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세무서의 조사 대상자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자르니까. 그렇죠? 양도 차익이 크거나 그리고 100억 넘어가면 지방청 조사분이에요. 그래서 금액 큰 것부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누적 관리를 해요. 작은 것들 막 팔면 놔둬버려 그냥. 10억, 20억짜리 그냥 놔둬. 처리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실제 거래 가액 중 10%에서 15%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대충 이 동네에서는 10%에 15%면 내가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대충 가면 오죠. 용산이다. 20억짜리 용산도 쳐다볼 시간도 없어. 용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또 어디 성북세무서, 예, 성북세무서도 굉장히 세요. 도봉세무서 이런 데가 문제예요. 강북세무서, 도봉세무서. 요거는 20억짜리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 예, 그러니까 그 동네가 부촌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 큰 것들이 그냥 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조사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3, 4억짜리 팔고 나서 뭔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런 거 쳐다보도 안 한다니까. 쳐다보도 안 해요. 그냥 막 이거 조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막 해서 조사 나올 틈도 없어. 100억짜리 200억짜리 팔았는데 그거를 막 돈을 또 증여해버리네. 근데 뭐라고 했어? 양도가액이 분명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까지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증여까지 다 조사가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고액의 부동산, 특히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자금 사용처 조사를 나가. 할아버지 돈 어디다 쓰셨어요? 친절하게. 근데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서 이자가 따박따박 얼마씩 나오던 이자가 갑자기 이자가 줄어. 세무서에서 딱 보니까 줄었어. 그럼 그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빠져나갔을까 하고 봤더니 뭔가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부동산 산 거 없어. 주식 산 거 없어. 그럼 그 돈 어디로 갔어? 자녀들한테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썼다는 것을 입증이 안 되게 잘 어떻게 해보시든지 해야 되는데 돈 빼가지고 1억짜리 2억짜리 수표 어떤 양반은 10억짜리 한 장 뺐어. 한 장 빼갖고 큰아들한테 주고 10억짜리 7억짜리 빼갖고 둘째 아들 주고. 그래서 할아버지 뭔 큰 돈을 이렇게 주셨어요. 평생 이런 돈을 이제 만져보았어요. 그래서 큰 돈 뽑아가지고 한 장으로 다 끝내버렸더라고요. 세무조사도 아주 간단하죠. 간단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전증여 했으면 또 10년은 사셔야 되는데 막판에 8년, 9년 만에 돌아가시네. 환장해버려. 안 되는 집안은 건다니까. 돌아가시면 어떻게? 양도세 받고, 증여세 받고, 상속세 받고, 그래갖고 70%가 나간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예,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사생활처럼 물어보셔야 돼요. 예, 왜 그냥 세금 때문에 꼭 알려줘. 이거는 그러면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그러면 사전증여가 플랜이 필요할 수 있어요. 팔아서 양도 후에 돈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바에는 차라리 부동산을 증여해서 양도하는 것이 훨씬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짜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거는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가서 짜야 돼요. 그냥 짜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절세 플랜을 짜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양도소득세 갖고 사전증여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절세 플랜을 짠 다음에 매각을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양도가액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뭐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아시잖아요. 실제거래가액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돈을 얼마 주고 받기로 한 금액, 이게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 중 제일 실무적으로 우리가 많이 드는 것이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채무는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착각을 해요. 10억 중에서 대출이 6억이나 꼈다. 그럼 6억을 빼고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계산은 승계 처리하거나 변제를 했을 테니까. 두 번째가 이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인데 매매 약정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매매 약정이 있으면 매수자가 부담하면 그게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매수자가 없이 하면은 증여가 돼요. 내주면. 그러니까 반드시 특약사항에다 약정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강조지만은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했는데 플러스 2억이 양도소득세다. 요거를 2억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매수자가 부담한다. 요렇게 계약서를 쓰면은 12억짜리가 돼버려요. 12억짜리가. 돼서 다시 여기에 양도세가 또 계산돼요. 그러니까 양도가액 10억 그래 놓고 특약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얼마인지 알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금액을 쓰지 마시라고. 특약서에다 그 말만 딱 깔끔하게 쓰셔요. 그러면 그 금액만 나중에 양도가에다 가산해서 양도소득세가 한 번 부과되는 거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자가 부담했으면 같이 가산되는 거예요. 가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다가 금액을 일부러 적시해가지고 정확히 한다고 해놨는데 그게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불리해져 버려요. 불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양수자가 나중에 취득했을 때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줘요. 양수자가 부담하고 물어줬으니까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장기할부 이자 상당액, 장기할부의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10억인데 이거를 3년간 돈을 나눠서 주기로 했어. 그러면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잖아요.
10억 플러스 2억. 그럼 양도가액이 10억 플러스 2억에서 12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10억에 매매하기로 했어. 근데 이거를 잔금일까지 안 줘. 잔금일까지 안 주고 계속 지연시켜. 지연시키니까 여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지연이자를 받기로 했어. 이 지연이자 받은 거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는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이거를 소비대차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 받기로 하고 연장시켰으면 요거는 소비대차로 전환했으니까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이자. 양도대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종합소득으로 가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성질이다.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거 아까 지금 말한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은 안 들어가는 거고 위약금 배상금도 당연히 빠져요. 당연히 빠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납입기일이 미도래한 분담금. 요게 분담금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넣고 잼으로 빼도 똑같죠. 결과적으로. 그쵸?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요게 미불이익 금액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에서 고가주택을 판정할 때 양도가액이 커져버리죠. 그래서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버려요. 양도가액이 커져버리면. 그래서 미불이익 금액은 양도가액에다 집어넣지 마시라고. 예, 아예 집어넣지 마세요. 네. 보상금, 지연 손해금. 요거를 잘 좀 보세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적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적정한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보상금을 주는데 10억을 주는데 지연 손해금을 5억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걸 갖다 양도세를 못 모르고 다 내버리시는데 이 지연 손해금으로 받은 거는 양도가액과 상관없는 거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이게 아예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그럼 포함해서 세금을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 재개발 재건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는 당연히 양도가에 포함 안 되겠죠.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것 중 감액된 경우, 감액된 거는 내가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합의 봐가지고 2억을 줄여서 8억으로 받기로 했어. 그러면 2억 빼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양도가액이 조정된 거잖아요. 조정된 것이니까 조정된 것은 봐준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양도자산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만약에 더 받았다면 제외시키라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도산으로 해수불능된 양도가액은 요거는 해수불능 여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적색으로 뭐 해서 하면 하나도 재산가액이 안 나온다고 회신이 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중개인이 중간에 횡령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안 했죠. 그 횡령했다고 안 빼준다 이 뜻이에요. 예. 수표나 어음 받는데 이거 부도났다고 바로 빼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대금이 최종적으로 못 받았다고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수표 부도났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이주비도 당연히 안 빼주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직기부분. 아까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구분거래한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과 직기부분을 구분해서 거래를 하고 합리적으로 가치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가액, 여기는 기준시가가 없잖아요. 직기부분 기준시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별 기준시가가 다 있으면 안무계산 근거가 되는데 없을 때는 감정평가하고 그게 안 되면 뭐라고 써? 장부가액, 취득가액 요 기준으로 안분을 해내는 겁니다. 포괄 양도 양수의 경우는 요때는 제외를 못한다. 금액 구분을 안 해놔버리고 한꺼번에 적어버렸으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복식기장 의무자에 한해서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복식기장 의무자가 아니면 과세 안 된다는 거죠? 네, 과세 안 돼요. 네, 적용 사례는 숙박시설, 호텔, 주유소, 과수목, 수목, 예, 같이 있는 수목도 다 해당합니다. 어떤 집 가니까요, 정원 서가고 정원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분들이 임야를 비상용 토지에서 빼내기 위해서 임야가액 중에서 나무를 빼내는 거예요. 임야가 10억이 거래됐다면 나무값 6억, 임지 4억. 근데 이게 자연 생육된 나무들이에요. 자연 생육된 나무는 구분해서 거래하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육림을 하고 그걸 내가 직접 키워서 가치 있는 나무를 만들었을 때 뺏는 된다는 것이지 자연 생육된 거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지금 어떤 보수 정도가 들어가서 하나에 뭐 단가가 200만 원짜리 소나무가 다 자라고 있다면 또 이게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인 임야에서는 잘 안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교환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실질 거래가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액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평가액이 없이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을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이 됐으면 국세청 견해서는 이게 시가로 인정할 만한 정상가액으로 했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가액이 나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시가로 인정할 만한 이 부분이 아니면 인정 못 해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예. 심판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시세가 나와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가 명확히 나가 있고 내가 택지로 분양받아 갖고 현재 시가가 프레임이 형성돼 있는 금액이 나와. 그거를 서로 맞교환했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가치 청산을 했다면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걸 근거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진 것만 이게 실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A가 100억짜리예요. B는 7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현금 30억을 여기다 붙여줬겠죠. 이렇게. A 입장에서는 B를 반드시 사야 돼. 그래서 30억을 줘야 맞는데 10억밖에 안 줬어. 10억밖에. A는 100억짜리고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B는 70억짜리인데 10억밖에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A의 양도가액은 100억이냐 80억이냐 이 문제예요. 추계로 들어갈 때는 당해자산가액이고 교환으로 들어가서 실질거래가액이 들어가면 내가 내 물건을 주고 내가 취한 거야 되잖아요. 그 돈을 받았다면 나는 80억밖에 안 받았잖아. 돈으로 100억짜리인데 80억이 팔았어. 나는 얼마에 양도를 했어요? 80억이지. 내가 받은 것을 갖고 따져야 되는 거, 주는 것 갖고 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실가로 인정이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어쩐다? 내 당해자산의 추계가액이에요. 내 거는 감정가액이 존재해. 여기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실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질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추계가는 적용되죠. 그때는 내 거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그때는 당해자산의 감정가액이에요. 그래서 교환에서 최고의 절세가 나오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도 요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보실래요? 요게 A가 50억짜리 플러스 30억짜리 부동산을 줬어요. 플러스해서. 근데 내가 요 B를 준 거는 40억짜리요. 40억짜리. 감정평가를 안 한 거예요. 맞교환했어. 뭐라고 썼어? A는 현금 50억에 건물 30억짜리를 준다. 30억짜리 표현을 안 한 거예요. 현금 50억과 A는 갑이라는 부동산을 주고 40억짜리 말을 안 하겠죠. 예. 그냥 B는 을이라는 부동산을 갑에게 준다. 이렇게 교환계약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교환계약을 썼어. 자, 문제는 A, B는 지금 감정평가를 안 했죠. 당해 실질거래가액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데 A의 기준시가는 예를 들어서 60억이에요. A의 기준시가는. B의 기준시가는 30억이에요. A는 60억이고 B는 30억이 기준시가라고. 자,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한번 보실래요? B는 내가 내 걸 주고 50억 플러스 30억을 받았죠. 내가 현금을 50억을 취했죠. 그러면 내 양도가액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의 결정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데 결정 원리를 모르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거래가액이 존재하면 실질거래가액. 실질거래가액이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죠. 매매사례가액 있어요? 감정가액 있어요? 없잖아. 그럼 뭐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라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기준시가 30억 있는데 나는 돈을 얼마 받아왔어? 현금으로? 현금 50억에다 플러스 30억짜리 또 받았잖아, 이거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50억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30억의 양도세를 매기려니까 이상하잖아.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해요. 요게 세무공무원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 이거를. 이해를 잘 못 한다니까. 50억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30억에 과세를 해? 양도소득세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니까. 실질거래가액 하게 되면 실가로 하고, 모르면 뭘로 간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한다니까, 순서대로. 여기서 돈 30억 받았냐, 안 받았냐, 80억 받았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서 50억 받았네, 더 받았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로 간다고요. 자, 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 30억짜리 갖고 왔어. 내가 갖고 왔어. 근데 이것을 150억에 팔았어. 30억짜리 갖고 와서 150억 팔았어, 내가. 동일결정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요게 실가예요, 기준시가예요? 실가면 취득가는 뭐라고 가야 돼? 요게 실가야,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잖아요. 실가 대 기준시가는 못 쓴다고 그랬잖아. 실가는 실가로 가는데 실질거래가액을 모르면 뭐로 간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로 간다고 그랬잖아. 기준시가로 바로 안 간다고, 취득가액은. 그래서 뭐라고? 양도 당시 15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가니까 취득해서 1년, 2년 만에 팔면 이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환산가액이 130억 정도 나오면 양도 차익이 20억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만약에 이거를 취득가를 30억으로 인정하면 절세 플랜이 안 나오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절세 플랜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 중에서 교환만 하는 법인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상가를 땅을 사서 지었어. 80억짜리 지어가지고 200억짜리 건물이 됐어. 근데 지금 양도 차익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세금 많이 나오니까 못 팔잖아, 이거. 근데
땅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150억에 팔려고 그래. 근데 이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팔잖아. 그때 서로 교환하는 거라니까. 그때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양도 200억짜리가 110억짜리로 떨어져 버리잖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가니까. 그 대신 110억에 샀는데 내가 팔 때는 110억이 취득가가 아니라 뭘로 가? 250억에 팔았다면 250 곱하기 환산가를 만든다고, 취득가액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도세가 쩔세가 되니까 이게 최고의 절세 플랜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국세청에서 불복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심리위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현금 50억 받아갔잖아. 근데 어떻게 30억으로 과세를 해? 양도소득세 ABC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답답한 거는 제가 설명을 좀 가서 했어야 되는데, 안수남에 가서 설명하면 잘난 척 한다고 해서 빠꾸 당할 가능성이 높대. 기각당. 그래서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해서 안 갔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양도소득세 동일결정 원칙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가액에 내가 주면서 돈을 얼마 받았냐 중요해라. 연업이 안 받아줬다면 50억만 받았다면 내 양도가 50억이죠. 현금 받았으니까. 50억 플러스 요거 가해져 버리면 요게 시가가 나타나줘야 돼. 이 시가가 감정가액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존재 안 하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가본다니까. 불분명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간다니까.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돈은 현금 50억 받았는데 기준시가 30억이 양도가액이 돼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지 지금.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가 이상해? 그러면 여기 내가 현금 받은 거라도 이걸로 실질거래가 가야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야지. 이 기준시가는 이 거래가 현금 받은 금액을 최소한 넘어서 과세라. 그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니까. 그런 말이 없다니까. 이게 답답해 죽겠네 정말로. 근데 이제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는데 전문가들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 동일결정 원칙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 100억짜리를 30억의 기준시가로 양도했어. 실제 가액은 100억 현금 받았어. 그럼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는 30억의 과세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100억이라고 팔았다고 알아도 추징을 못 해요. 기준시가 과세 원리가 이렇다니까. 그러면 교환에서 실질거래가액은 언제 존재한다? 감정평가를 해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평가를 안 해버렸다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안 했어, 의도적으로. 너 의도적으로 안 했네, 세금 덜 내려고? 맞아요,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급 감정을 해서 이게 과세를 하겠대. 교환에서 소급 감정을 해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환 당시 평가액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대법원 판례가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잘 활용하면, 제가 그랬잖아. 우리 오픈 단톡방에 교환 중개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절세 플랜이다. 최고의 절세 플랜. 그렇잖아요. 토지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팔라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나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나대지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상에 건물 지어진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김포 가다가 모텔 있는 거 대출 많이 받아갖고 이자 나가는데 죽겠는데 이것이 안 팔려.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원주 가다가 강원도 가다가 임야 사놓은 양반이 그 임야 사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열불나는 산 있잖아. 갓도 안 올라가고 누구 속아서 샀는데 15억 주고 사놨는데, 근데 모텔로 임야고 바꾸자 하니까 혹시나 하고 바꿔보는 거야. 진상끼리 바꿔도 진상이요. 그 진상끼리 바꿔도 진상이라니까 그거는. 근데 이런 거는 에이스끼리 바꾸잖아요 지금. 에이스끼리 바꾸잖아요. 소급 감정 인정한다고요? 교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하는단 말이에요. 직계 존비속가액 교환, 이거는 뭔 얘기냐면 세무사가 자기하고 아들하고 교환을 해서 팔았어. 세무사가. 근데 심판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줬어. 왜? 오로지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아버지하고 아들로 바꿨다는 거예요. 환산가액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 했다고? 세무사가 했다니까. 세무사가 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했다니까. 가족 간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하려면, 가족 간에 하려면 최소한도로 수익형 부동산하고 비수익형 부동산을 맞바꿔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팔기 위해서, 절세 위해서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교환해갖고 매각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봐준 사례가 있어요. 현물출자는 법인의 현물출자가 있고 공동사업의 현물출자가 있는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법인 현물출자는 여러분이 알 일이 아니고,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특히 다세대 주택을 6가구로 헐고 10가구로 재건축을 해서 4가구는 일반 분양을 해서 건축비로 충당하는 사례 같은 게 많잖아요 사실은. 또 옆집하고 내가 2채를 헐어가지고 지는 케이스도 똑같아요. 그것도 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인데, 현물출자가액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세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현물출자를 해버리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자, 여기가 현물출자할 때 기준시가였어.
그러면 자 나중에 요게 용지대가 들어가거든요. 땅값을 요만큼 쳤다는 거잖아요. 땅값을 매각을 해서 차익이 났으면 요게 매각에서 차이가 난 건데 요거는 양도소득이 되는 거고 요거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자 원리가 어떻게 돼요? 요 놈을 끌어올리면 여기 끌어올리면 양도소득은 늘어나고 사업소득은 줄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대부분 많아. 그럼 어때요? 감정평가를 해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근데 내가 다주택자라 중과세가 돼. 그럼 어떻게 돼? 감정평가를 한 것이 불리하겠죠. 기준시가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세무사들한테 왔을 때만 해도 다 늦어버려요. 늦어버려 이것이. 판단이 끝나야 되고 끝나고 한다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지금 말씀처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케이스. 지금 다세대 주택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돈을 대는 사람도 있죠. 건축비를 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현물 출자예요. 이 경우도 똑같이 공동사업의 현물 출자예요. 예, 그게 2분의 1만 더 현물 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 지분이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소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사업소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셔야 돼. 양도소득으로 가면 장특공제가 되고 사업소득으로 가면 장특공제가 안 돼요. 여기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자경감에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양도소득은 비사업 토지 나대지로 갖고 팔면은 비사업 토지가 돼서 중과세가 될 수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반해서 사업소득은 그게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부당행위 계산부. 요거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래를 해. 그런데 고저가 양도가 이루어지면,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당하고, 아들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억짜리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에 팔았어. 만약에 10억에 매각을 했어. 5억이나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어? 시가와 대가 차이를 뭘로 판단해? 시가와 대가 차이를. 15억짜리를 10억에 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났어요? 5억 차이가 났죠? 예. 그러면 지금 고저가 양도에서 저가 양수는 지금 3억과 30%를 기준 룰을 적용한다고. 15억에 30%는 4억 5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억 5천하고 3억 중 적은 금액 3억이죠. 그러니까 15억에서 10억으로 그랬으니까 3억을 벗어났죠. 그러면 5억 마이너스 3억이 증여가액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가 여기다 2억이 과세가 된다. 5억에서 3억을 빼주니까 3억까지 받는다는 거니까. 대신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여기 부위는 여기서 기준금액이 5%와 3억이에요. 5%와 3억. 그러니까 15억이니까 7,500만 원이 5%다. 7,500. 그런데 7,500인데 15억에서 10억 차이가 7,500만 원 벗어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 10억에 여기서 7,500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가로 가버린 거지. 15억으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15억으로 내고 아들은 10억을 돈을 아버지한테 줬는데 2억을 증여세를 부과하고 아버지의 15억짜리를 아들은 10억만 주고 사도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물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직거래잖아요. 직거래. 그러니까 직거래 중에 낮은 금액들이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문제가 법상이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취득세도 부당행위 걸리니까 실가대로 15억으로 가죠. 취득세도 15억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상 거래고 세법에서 허용하는 거래다. 여기 이제 부당행위 걸려서 요거를 15억으로 어차피 과세를 하는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네.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12억 초과되는 것만 양도세를 무니까 의도적으로 아버지는 저가로 양도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일부러 저가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세를 왕창 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획적 의도적으로 할 거는 증여를 하고 저가 양도를 해서 예. 나중에 아들은 나중에 팔 때 아들은 어떻게 돼? 10억 플러스 증여세 2억 냈잖아요. 12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2억의 증여세 물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15억으로 과세받았다고 아들 또 취득가를 15억으로 인정해 준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 문제예요. 따로따로 따진다. 네. 취득가액이 사실은 다 문제예요. 그렇죠? 양도가액은 지금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취득가액에서 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취득가액은 취득 시 취득가액하고 부대비용, 보유 시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양도 시는 양도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가액과 이거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로
구분하되 기타 필요 경비는 세 가지를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게 취득가액이 실가면 요것을 실제 비용으로 처리하고, 요게 환산가이거나 매매사례가이거나 감정가액이면 실가가 아닐 때는 요거는 뭐라고? 요걸 못 쓰고 계산공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만 계산공제액도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작으면 예외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갈 수 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취득가액 계산인지 복잡하고 난해한데 매입하는 경우하고 자기 건설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하되 사업소득 시에 필요경비를 공제를 했으면 중복공제니까, 즉 감가상각 충당금,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에 다 털어먹었거든요. 양도소득에서 또 빼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건물을 10억짜리 샀는데 이미 6억을 감가상각비로 털어서 먹었어. 그럼 장부에서 6억을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털었으니까 중복해서 해먹으면 안 되니까 6억을 빼고 건물가를 4억으로 낮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건물의 감가상각을 할 때는 자, 사업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크면 감가상각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소득세 세율 구간이 지금 6% 구간에 있어. 6%. 근데 감가상각을 계속 해갖고 내 장부가를 낮추면 양도소득세에서 피해가 가는 거예요. 감가상각 할 필요 없어요. 안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 비용이 들어갔어. 그래갖고 여기 비용으로 털어먹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소송 비용은 또 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복해서 공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과년수에 따른 관련 증빙 보존 상태에 따라서 필요경비에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가액은 첫째, 내가 지급 의무가 있어야 돼요. 지급 의무가 없는데 주면 안 돼요. 지급 의무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적격 증빙을 받고,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 줬는데 적격 증빙이 아니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아니면 금융으로 입금시켜줘야 돼요. 옛날에는 막 계약서 못 쓰고 도급계약서 쓰면 다 인정해줬잖아요. 안 돼, 지금은. 적격 증빙을 받고 관련된 금액을 지급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돈 지급한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비용 지급 근거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건물을 짓긴 지었다는데 나 돈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들어갔어요? 몰라요. 그건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엄청 들어갔다고 필요 없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적격 증빙과 거기에 따른 입증 자료가 나와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산정 원칙. 아까 동일 기준 원칙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일괄 취득 양도시 안분계산도 설명드렸죠. 지금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열거주의에 대해서 빠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들은 해주기는 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소송 비용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취득시가 있고 양도시가 있는데 소송비용이, 취득시는 소유권 확보 목적일 때만 돼요. 소유권 확보 목적일 때 들어가는 소송비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임차인 내보내기 명도비용 이거는 안 내준다는 거예요. 필요금비 안 떨어져요. 사업소득세 털어먹겠죠. 그 다음에 양도시에는 보상 금액을 인상하려고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거래할 때는 양도가액을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뭐 올려주라 마라. 안 팔면 되지 뭘 올려주라 마라 어딨어. 그것 소송 대상이 아니야. 강제로 수용당하는데 가격이 내가 낮아. 나는 그걸 더 올려주세요. 그때만 보상 금액에 올라갔을 때만 증액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송 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보상받을 때는 우리가 협의가 있고요. 재결이 있어, 재결. 재결할 때도 변호사님들이 써주거든요. 재결서를 써줘요. 재결 신청서를 써주면 그때 비용을 들어간 거는 인정해 주냐 이 말이에요. 안 해줘요. 왜? 소송 비용이라 했으니까. 그는 소송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조금 좀 물리해석을 하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열거주의라서 안 해준다. 그 전에 자, 내가 건물을 팔려고 그래. 근데 세입자가 있어.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를 매도자 보고 명도를 하고 명도까지 하고 이 건물을 다 멸시를 하는 거예요. 멸시를.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걸 해서 내보내줘야지 내가 사서 해주지 새로 사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나가라면 하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도 책임을 매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입자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안 물어줄 수 있나요? 인테리어 다 했는데 그거 안 물을 수 있어요?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돈 나가고 명도하고 다 건물 매시는데 돈 들어갔다고. 여기 한 5억 정도 들어갔어. 옛날에 이거 필요경비 인정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 근데 이거는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 조건에 따라 매도자가 지급하고 부담한 것이 있다면 명도비용으로 해서 지금은 빼줘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하고 돈 지급한 근거하고 이걸 다 두면은 필요경비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건물이 너무 낡았어. 허물해질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그 멸실을 스스로 했어. 그리고 나대지로 팔았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명도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경우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아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 경비, 제세 공과금 중 취득세, 부가가치세, 예. 그 다음에 매입시 공제된 거는 제외하고 인지세, 소송비용은 소유권 확보 목적만 된다고 그랬죠?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대항력 없는 거는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걸 지급을 했으니까 이거는 명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는 지급 의무가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실제로 줬는데 왜 안 해줍니까? 아니에요. 유치권도 어디 나올 건데 유치권도 똑같아요. 유치권도 내가 지급 의무가 있는 유치권이어야 되는데 유치권자가 거기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하고 예 그렇게 막 붙여놓고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명도를 편안하게 하려고 소송도 안 하고 내 임의로 10억 줬어. 그건 안 해준다는 거지. 아까 말하고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급 의무가 있으려면 재판장 판결을 받거나 조정을 해서 뭔가 확정을 해줘야 맞겠죠. 금융 비용에서 대급 지급 방법에 따라 발생한 이자, 요거는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뭐해서 장기 할부로 취득했을 때 이자가 나갔다면 내주는데, 연체료는 돈을 못 내가지고 초과 이자를 무는 건데, 매도자가 무는 연체료는 필요경비를 안 넣어주는데, 매도자가 안 내가지고 연체료가 밀려 있는 거를 매수자가 떠안고 와서 그 돈을 내준 경우 있죠. 그거는 필요경비 넣어줘요. 그거는 취득가액 계산 원칙, 실제 지출된 금전가액으로 하되, 자 할인 시에 할인된 가액으로 하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5억에 분양받았어요. 근데 내가 준공 전에 6개월 전에 냈는데 4천만 원을 할인받았어. 내가 실제로 부담한 것이 얼마예요? 4억 6천원 실제 부담했어. 그럼 할인받은 4천원 취득가액에서 빼라 이 말이에요. 빼라. 내가 실제 들어간 돈만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하면서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수익 보장 분양해 준 거 있죠. 5억을 분양해 줬는데 월세를 1,000만 원씩 해갖고 1년에 1억 2천씩 3년간 보장해 줬어요. 그래서 3억 6천을 만약에 보장해 줬다면 이분들 안 들어가고 추가로 돈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분양가에서 그럼 빼야 되겠죠. 그럼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빠지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해보면 당초 취득자의 취득가를 양도자의 취득가에 적용하는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한 거, 부당의 계산 부인, 그 다음에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거. 지금 SK가 지금 떠들썩하죠. 지금 저거를 주식을 팔아서 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식 양도 대금에 양도세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주면은 세금이 또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판결난 것은 재산 분할 판결이에요. 손해배상 판결이 아니죠. 주식을 재산 분할해갖고 주식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세금 안 물죠. 대신 지분이 넘어가죠. 최대 주주가 누가 바뀔 수도 있죠. 몰라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영권에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거기같이 재산 분할로 들어가면 당초 취득가액이 원 주식 액면가로 가보죠. 이제. 그 다음에 노소영 단장님이 팔 때에 거기서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나머지 미용까지 그래. 얘 왜 신경을 쓰나? 궁금하긴 해. 저걸 어떻게 마련해서 저 돈을 참. 취득가액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취득가액 의제 중에 상속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재산가액 취득가액 의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상속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하고 옛날에 이것 가지고 소송을 해서 제기했습니다. 상속증여자산이 왜 실가냐?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이거든요. 평가액인데 이 평가액 중에는 시가가 있고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시가는 우리가 말하면 매매,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수용가액.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가 맞죠? 이게 시가가 맞죠? 실제 가액이잖아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전, 상속일로부터 6개월 후 이 사이에 가액이라고 하는 이 가액들이 있으면 요거는 시가라는 거예요. 시가가 없으면 유사매매 사례가가 있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까지 시가로 봐줘요. 근데 요 금액 네 가지, 여기 세 가지에 1 플러스 2, 요 두 가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는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기준시가잖아요. 이게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있는데 이 기준시가로 평가된 것을 실가로 의제해버렸단 말이에요. 실가로 의제해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만약에 이게 실가로 의제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환산가격으로 할 수가 있죠. 시가 의제 안 했으니까. 요거는 시가, 요거는 기준시가로 봐서 환산가격으로 해야 더 합리적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실가 의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자, 2006년 12월 말까지는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 임의실사라는 게 있었어. 임의실사.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실제로 양도차익이 적으면 내가 실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임의실사예요. 그때 그 실사 신청을 하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쪽 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줬어요. 따라서 상속증여는 임의실사가 안 됐어요. 안 됐어. 그거를 해주려고 실가 의제를 시켜준 거예요. 기준시가 체계에서 임의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실가 의제를 해줬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가서? 기준시가 가서 원칙이 아니라 실가 가서 원칙으로 와버렸잖아. 그러면 지금 실가 의제해 준 것이 납세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잖아요, 지금. 환산가로 가는 게 유리한데 환산가를 못 가게 막아놔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실가 의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환산가로는 못 간다. 자, 대신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들을 한다고 그랬죠. 상속증여재산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의제를 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공제액이 아니에요. 거기는 유리하죠. 그거는 유리하죠. 대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는 못 간다. 대신 상속증여재산을 소급감정을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지금 다툼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소급감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증여는 소급감정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안 된다. 상속증여재산은 세무서장이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된 가액이 양도당사자의 취득가액으로 가기 때문에 소급감정은 안 된다. 이렇게 국세청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판례가 나왔냐면 그러면 세무서장이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통지가 빠져버렸어. 그럼 결정이 있었냐 없었냐? 결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장 결정하지 않았잖아. 그럼 소급감정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는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해서 소송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산가액 적용 시 유의사항. 환산가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거의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산가액이 안 되는데 2006년 10월 말 이전에는 어쩐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때라서 그때 이제 환산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보세요. 전 소유자가 이 경우에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했어요. 나한테 파는 사람이 2006년 10월 31일에 고가주택이거나 그때는 6억이었어요.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권리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거나 부동산 투기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이거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거나 이미 실사에 의해서 실사 신청했거나 전 소유자가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에 그 자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양도가를 신고했어. 근데 나는 계약서가 15억짜리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안 맞죠? 양도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진짜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실제계약서가 진짜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실제계약서가 진짜죠. 내가 갖고 있는 실제계약서 진짜면 이걸 인정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 소유자 추징하죠. 추징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10년이 지나버리면 완료. 추징을 못하는 거예요. 추징을 못하니까 어떻게 세무서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때 내가 거래 당시에 작성됐다는 계약서임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소급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때 당시에 거래 당시 작성됐다는 계약서라는 것을 입증을 어떻게 국세청의 문서 감정반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감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잉크 색깔, 변색 정도, 종이 재질에 따라서 이게 몇 년도 종이고 무슨 글씨체가 어떻게 나오고 아래 한글로 썼으면 아래 한글 피체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로 하면 다 걸리겠죠. 지금 작성해갖고 인주 지금 찍으면 금방 밀려불잖아 이거. 애들 보고 오줌 싸라갖고 또 햇빛에 말리고 막. 좀 오래된 계약서인 것처럼 가장을 해도 다 걸린다. 또 한 가지는 국세청에 건물 지었다든지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근거들이 다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실거래제인가요?
요게 도입됐어요. 그 다음에 신고필증제로 바뀌죠. 검인계약서가. 요게 신고필증이 다 계약서에 첨부돼 갖고 들어가거나 검인계약서를 매도자가 만약에 놓았으면 제가 적격증빙을 안 갖고 있으면 입증을 못하는 한 검인계약서 다운계약서라 하더라도 신고필증이 다운계약서라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입증 못하면 정상거래가액이 돼버려요. 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원계약서가 있습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내가 환상가액으로 신고를 해놨어. 환상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요게 파시는 분이 주택공사에서 분양받았어요. 근데 분양계약서가 매수자한테 넘어가 있어. 보통은 지금은 등기 넘어갈 때 계약서 등기 권리증이 안 따라가죠. 옛날에 막 전학도 붙어서 갔잖아요. 3개, 4개가 막 따라다녔잖아. 요즘에는 전소유자 빼버리죠. 빼버리는데 이상하게 붙어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분이 매수자한테 전화를 해요. 혹시 전소유자 분양계약서 붙어 있나요? 아, 네, 붙어 있네요. 우리 필요 없는데 왜 따라왔죠? 아, 그래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실래요? 아, 예. 이러고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줘. 그럼 어떻게 돼?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돼.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원은 본인이 가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공문이 가면 그 다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준공공기관 있죠. 뭐 마을금고, 뭐 은행들 여기다가 조회하면 전부 백발백중 다 나옵니다. 국세청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납세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해라고 내가 국가에다 했더니 그런 문서 없어서 나 회신을 못 해주겠다. 근데 이렇게 회신을 못 해주겠다 해서 나는 몰랐다. 그럼 가산세 부과는 내가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노력을 해야 돼.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래한 것들을 내가 계약서가 없고 공매 경매 낙찰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난 모른다. 그거는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조회를 보내서 회신을 받아서 신고를 하셔 놓으시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나는 몰랐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매수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검인계약서, 거래가액, 그 다음에 신규 분양서, 이거 아까 따라간다고 그랬죠? 매수자 등기권리증 붙어 있으면 이거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자,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신축된 건물인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서 환상가액으로 과세가 들어가면 가산세만 5% 먹어요. 가산세 5%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건물 짓고 그럴 때는 적격증빙 다 받으셔야 돼요. 부가세 다 주더라도 환급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 가산세가 굉장히 커요, 이게 5%가. 그래서 굉장히 큰 가산세니까 꼭 거래증빙 갖추라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꼭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 건물을 내가 지었든지 매수했든지 내가 임대소득이 복식기장 의무자다 그러면 이걸 취득할 때 장부가액 잡아놨어요. 토지값 얼마, 건물값 얼마라고 잡아놨어요. 우리가 장부가액 잡아놓은 것이 재무제표 원장에 다 나타나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대차제표 다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장부가액에 10억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환산가로 했더니 환산가로 8억이야. 8억. 근데 10억으로 장부가액이 잡혀 있는데 요게 많잖아요. 장부가액이. 그러면 이때 나는 장부가액 아까 원장하고 대차, 대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세무서 신고한 자료에 의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장부가액이 실가라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세청은 당신 살 때 계약서 내놔, 세금계약서 내놔. 지금 말씀은 밑서류, 로우 데이터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이 장부가액은 인정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게 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적격 거래 증빙이 다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경우는 대금 지급 사항까지 확인시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균식값에서 너무 높은 금액을 썼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는 10억 주고 사놨는데 그때 계약서를 아예 20억짜리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 거래가격도 안 맞아. 감정평가도 한 12억밖에 안 나왔어. 근데 어떻게 20을 거랬냐는 거지. 그러면 대금 입증까지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칙은 거래 당시 작성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인정되고 영수증이 인정되지만 가끔 이렇게 이상거래한 것들은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다. 자, 반대로 장부가액은 1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환산가액이 15억이야. 그래서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15억 환산가로 신고를 해놨어. 또 그때는 국세청은 놀부 계산해. 또 장부가액 있잖아, 10억. 10억 우리 인정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항상 국가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대법원에서는 뭐라 했냐?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기록에 따라서 이게 실질 거래가액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숫자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실질 거래가액을 주장하려면
이 부동산과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에 나와 있는 이 10억은 실지거래가라고 인정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또 태도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장부가 갖고 있는 분들, 본인들이 거래하시면서 장부가 혹시 있다고 그러면은 요게 실제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는 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님하고 상담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기타 필요경비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세액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수고하셨고 끝나고 네. 식사가 아마 준비되실 것 같아요. 네, 식사를 같이 하시고 가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